없습니다. 네. 항상 뭐 이 강의 날만 되면 제가 많이 바빠집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참 송년가가 흐르면서 결국은 금년 이렇게 제가 송년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새해에 우리 대표님과 회장님께서 저한테 매달 이렇게 문화 강의를 좀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저도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른 데 강의는 다니지만 거기는 제가 그 한 주제로만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풀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어려운 강의는 바로 이 법무법인 디지털 인문학 강의입니다. 매달 색다른 주제로 이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제가 마지막 무대까지 서게 됐습니다. 이건 저보다도 여러분의 그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에 나오셔서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머릿속에서도 온갖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의를 만들 때마다 막 새록새록 샘솟아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 무대를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고마워서 그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따 마지막 무렵에 나눌 테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치면서 자, 어때? 이렇게 이 멜로디를 들으시면서 입장을 하시니까 뭔가 좀 새롭고 좀 뭉클하고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이걸 음악을 해놓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연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뭐 크리스마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좀 따뜻하게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고 좀 비교적 이렇게 훈훈하고 포근한 이런 그 인문학 그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뭐 어린 시절도 많이 떠오르고 뭐 유치원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닐 때 막 이런 거 뭐 양말 뭐 선물도 여러 가지 뭐 상념들이 지금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단편 작가가 있죠. 그 오헬이라고. 원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근데 그 오헬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이 단편 소설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시 이렇게 좀 포근한 그 시 한 편을 감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쭉 한번 보십시오. 한번 조용히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시를 한번 보시니까. 이 시의 제목은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목 한번 알아맞히세요. 제목. 이 시의 제목.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정말 뭐 몇 주 안 되면서도 뭔가 어쨌습니까? 우리 가슴속으로 확 뭐 번지죠, 뭔가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가슴속으로 확 번질 겁니다. 그래서 시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시 제목입니다. 이게 묵화. 이게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뭐 별 해설 필요 없죠, 여러분. 영상이 맺히죠. 이렇게 물 먹는 소 목덜미. 하루 종일 이렇게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온 소 저녁 무렵에 석양무렵 와이니까 또 할머니 역시 그 농밭에서 일하고 소와 함께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소 물 먹는 모습 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그 물 먹고 있을 때 그게 이제 할머니가 짠하게 쉽게 해서 그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가. 그래서 그 물 먹을 때 이렇게 가만히 이 목덜미에 손을 얹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함께 지났다. 서로 발자국이 보았다. 서로 뭐 논밭을 다니면서 또 서로 적막하다. 이게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할머니의 삶, 고단한 삶. 그렇지만 결코 이렇게 그 삶이 뭐 헛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와 함께 이게 동병상련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짠하면서 우리 가슴 속으로 확 먹물처럼 번질 겁니다. 그래서 목합니다. 이게 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 김정강 시인의 목화 이거를 김정강 시인의 목화입니다. 그래서 송년회는 아마 이런 시가 굉장히 우리 가슴을 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송년 강의는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이 뭐 이게 소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로 들려줄 이게 스토리입니다. 오헤이인데요. 오헤이가 원래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본명이 아니고 오헤이는 이제 필명입니다. 그런데 이육사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수감번호가 264번이어 가지고 이육사라 불려서 필명을 했는데 오헤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인데 공급 명령을 해가지고 한 5년인가 그 징역을 언도받게 돼요. 근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탈출해가지고 그 이제 뭐 거의 1년 넘게 도망다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어떻게 친구들 통해서 연락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망만 잘 다니면 되고 아직까지 이거 아무도 못 치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정말 집에 가면 체포될 수도 있는데 그 이 친구가 이제 아내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지없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경찰관이 잠복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거돼서 했는데 3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또 이게 이 생을 떠났고 이제 그래서 이 작품을 그 자기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딸들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금 거기 감옥 안에서 쓴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헤이는 그 간수 이름이 바로 오헤이였습니다. 간수 이름이. 그래서 간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오헤이라는 필명으로 많은 작품들을 썼어요.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짐이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 델라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원래 단편은 그 인물이 많이 등장하면 이게 좋은 단편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소설을 배우면서 단편에서 한 두세 사람 정도 등장하면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단편에는 많은 그 인물이 등장하지 않죠. 여기도 딱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굉장히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두 부부가 그 서로 각자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물건이 있는데 이 짐이라는 남편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아주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금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델라라는 아내는 그 금발머리, 그 작품에 그렇게 묘사되죠. 무릎까지 그 내려오는 정말 그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발머리를 가장 아끼고 있었고 남편도 그 머리를 굉장히 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우리도 그러지만 뭔가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로 이제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델라한테 가진 것은 1달러 37센트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책에. 그거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선물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위해서 뭔가 사주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 그 금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금발을 아주 잘라서 결국 남편의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은으로 된 시계줄을. 남편이 이제 그 시계가
이게 이제 판은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 시계줄인데 굉장히 헐겁고 보기에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계줄이 이 델라한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자신이 완전히 그 쇼카트로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 남편의 그 이제 금 시계줄 아니 은 시계줄을 사가지고 남편만 오기를 아주 기다리고 있죠. 남편만 들어오기를 뭐 커피도 끓이고 남편이 맛있는 그 요리도 해가면서 남편만 지금 천지만 놀기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포옹을 해주면서 그 선물을 이제 내밉니다. 딱 포장기에 있는 선물을 내밀으니까 남편이 이제 뜯어보죠. 뜯어봤는데 시계줄, 금시계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굴이 순간적으로 이제 변합니다. 좀 엄청 기뻐해야 될 남편이 모습이 이제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반전이 일어나면서 남편이 이제 뭘 부인한테 선물로 내밉니까? 남편도 뭐 선물을 샀어요. 샀는데 정말 그 보석으로 장식된 그 안에가 그 머리가 아주 길어서 그 멋진 빗을 항상 그 남편은 그 생각을 있었던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이 멋진 빗을 내밀죠. 막 보석이 장식들. 그런데 어차피 아내는 이미 머리는 잘라버렸고 그 빗이 소용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박힌 빗을 뭘로 샀냐 그러면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하나밖에 없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저 부인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반전이죠. 남편이 빗을 내밀었으나 아내는 그 빗을 꽂을 머리가 이렇게 긴 머리가 없고 참 아내는 그 시계줄을 내밀었으나 시계줄에 좀 부착할 그 시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둘이 부득이 않고 델라가 하는 말이 있죠. 내 머리는 금방 길어. 뭐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제 포옹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이런 장면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이미 뭐 거의 다 아시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그 정말 서로 부부간에 이런 사랑만 있다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이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888년도 이쯤 아마 이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럼 벌써 뭐 100년도 지났고 뭐 150년도 흘렀는데 지금 우리 현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한 840조, 민법 840조 한 유고사회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많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소통이 부재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왜냐면 한마디 기뜸도 해주고 했어야 이게 그 선물의 최고치를 달성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지난 감동으로 최고치를 달성했잖아요. 사실 이제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부부라면, 요즘 세대 30대 부부라면 상당히 이 부부싸움하고 문제가 돼서 이게 아마 이혼 법정까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내가 한마디만 기뜸 해줬더라면 이게 서로 보존하면서 최고 가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가치는 완전히 사실은 이 물건의 가치는 이제 없어져 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좋은 작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그 소통의 부재를 이 작품을 가져오면서 그러나 뭐 찌란 감동이 있는 이런 물론 이제 그 구성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할 테고 어떤 부분은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서 하면서 막 그냥 이것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정말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 작품을 해석해 보면서 오늘 다시 또 한 발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우리는 뭐 한시라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정말 언어를 지금 사용하는데 이 언어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스위스의 그 앙리 소실이라는 유명한 언어 학자가 있어요. 그 언어 학자는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언어는 기표와 기, 불어로 말하면 시니피안과 시니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대별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바로 기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그 설명,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쭉 설명이 나오죠. 그 설명은 이제 그 뜻은 바로 기라고 이렇게 여기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기표와 기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철학자 그 자크 라캉은 기표는 항상 그 기에 미끄러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말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거 말하면 여러분 딱 와 닿습니까? 이거 어떤 말입니까 이게? 어떤 말을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말만 써놓으면 여러분 이 말만 써놓고 만일에 이렇게 이 말 써놓고 내가 이렇게 내 뜻에 맞는 내가 지금 말하고자 그 말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몇 분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이 말 이렇게 써놓고 이 말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도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국문학적으로 이제 발음에 따라서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제 발음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합니다만 이것만 써놓으면 뭐 달려다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뭐 곡식을 이렇게 계량하는 또 그 말이 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또 말 잡은다고 또 우리가 뭐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끝에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이게 쉽게 통할 것 같아도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이 사진 정말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못 같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의 카톡에 이 사진 정말 죽입니다 하고 갑자기 뜨면 이거 열어보겠어요? 안 열어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흔히들 우리가 절반 이상을 이렇게 상상할 겁니다. 그 정말 죽이는 동영상이나 뭐 사진, 뭐 야동 야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린 사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가 열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열어봤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호박죽이 있어요, 호박죽이나 뭐 전복죽이 있어요. 자, 그것도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어느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 사진 죽입니다. 그러면 죽집에서도 자기 호박죽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복죽을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홍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일단 클릭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릭을 해보고 이 사진 호박죽이다 하면 누가 클릭해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어의 참 묘미자 이게 또 이 소통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이게. 그래서 항상 이 기표는 기계에 닿지 않고 미끄러진다. 그래서 이 자크 라캉이란 이 철학자는 이 앙리 소시리에 이건 이제 구조학적의 이런 그 언어의 분석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할 때는 하여튼 끝까지 상대방 말을 잘 들어봐야 되고 또 정확히 말을 해야만이 오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송사에 다 관련된 그런 이제 분들인데 우리가 서면 하나하나 쓸 때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정확히 쓰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렇게 또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말은 이렇게 잘 닿지 않으니까 미끄러지니까 작은 그런 영어로 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엔이라고 또 자크 데리다는 이 사람도 프랑스의 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또 차이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이엔하면 굉장히 여러분 좋죠. 뭐 차다자 뭐 또 다연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어긋나다는 차자에다가 끌 연자입니다. 뭔가 자꾸 다르게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걸 자크데리라는 이렇게 그 아까 언어가 기표가 기에 닿지 못한 것을 이렇게 차이엔이라고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어디 뭐 이 강 옆에 지나다 보면 이런 찻집들이 이 차이라고 하는 상호를 붙여가지고 물론 이제 앞에 한글로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운치가 있는 그런 찻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데리아 차이는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항상 닿지 못하고 뭔가 좀 어긋난다. 이게 기표와 기가 그래서 차이를 썼는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자, 버려진 손마다 꽃이 피었다. 이거 어디서 본 소설 같죠,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많이 읽었을 텐데 그 이순신 장군 하면 무슨 소설이 생각나죠? 여러분? 김문의 소설 카르노래. 카르노래 이게 첫 마디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카르노래 첫 마디. 자, 그런데 이 김문 작가는 상당히 그 베테랑 작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상당히 그래도 우리 문단에서 상당한 그 작가인데 이것 가지고 이자 이 조사 이자를 가지고 아주 여러 날 고심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두를 꽃은 피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게 뭐가 걸려요. 그럼 막 꽃은 했다가 꽃이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꽃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꽃이하고 꽃이하고 이렇게 뭐가 좀 어감이 다릅니까? 어때요? 어찌가 다른 것 같아요? 자,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자,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뭐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왜 김문은 이렇게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이 한자 가지고 넣었다 뺐다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하고 이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만약 여러분께서 무슨 뭐 보석을 해달라고 무슨 구석 적부심을 해달라고 이렇게 쓸 때 자 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쓸 때 여러분 선을 쓸 때 이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똑같은 조사인데 이거는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이 객관적인 주관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냥 꽃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후들리게 피어 있는 그겁니다. 전혀 주관이 개입 안 돼요. 그러나 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주관이 개입된 겁니다. 주관. 그래서 엄청난 이 문장 차이는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내 주관이 개입된 꽃은 피었다 하고 주관이 버려져 있는 버려진 섬. 이 버려진 섬 이거 버려지고 싶어서 버려졌습니까? 이게 애국의 침입으로 인민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섬들이 그 특히 전라도에 있는 섬들은 어떻습니까? 그 외구의 그런 노략질 때문에 다 죽어가니까 다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주관이 없어요. 이렇게 객관으로 가서 이 문장하고 입체를 보면서 차연하게 뭔가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맨날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뒷페이지 쭉 나오는 거 쓴 것보다도 김문은 바로 이 첫 마디에서 맨날 며칠 고심하면서 이거 해결되자 이제 뒷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글을 쓰실 때 이런 거 하나 고려하신다면 아마 적부심도 보석도 더 아마 허가가 잘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르노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김문 역시 자,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이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난중일기 아시겠지만 국보 76호입니다. 난중일기는. 이게 이제 충남 아산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죠. 난중일기가. 그런데 이 쓰기 전에 우리 김문은 이 카르노를 쓰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쓴 그 난중일기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도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보면 이 난중일기 문체가 이렇게 담백합니다. 이렇게 별 꾸미는 거 없어요. 나는 밤새 혼자 안 썼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그 모함을 받아서 투옥돼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다가 정유재랑이 발생해가지고 백의종을 하게 됐죠. 선조 부름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때요?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옹균이라는 사람이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 많은 전선들이 거기서 다 대파됐지 않습니까? 옹균이라는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제 배는 어때요? 한 12척밖에 안 남았고 뭐 이미 이제 육지에서는 막 계속해서 이게 그 외놈들한테 이게 막 계속 지고 있다는 그 소식만 들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정말 이제 대판 이제 한판 큰 싸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배 12척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뭐 나는 막 힘들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밤새 혼자 앉았다 이렇게 이제 장군은 아주 먹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조는 이제 이미 그 옹균이 칠청이라는 회장에서 해군이 다 아주 몰락이 되버렸으니까 수군은 포기하고 육지에 이렇게 다시 합쳐서 거기서 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만 이 전세를 훤히 보는 어때요?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정말 그 외적선이 예? 저 뭐 서해를 거쳐서 한강을 해서 이미 한양은 점령이 된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수공이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장계를 띄웁니다. 선조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유명한 거죠, 여러분 이게. 자,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전함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 이순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유명하죠, 이게. 그래서 정말 그 선조가 저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울돌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해남과 진도 사이에 그 좁은 데서 명랑해전의 승리를 이끌어서 정말 우리 역사가 또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아마 이 우리 한양은 예고에 의해서 아마 그 침략이 됐을 겁니다. 이게 이런 거 나중에 일기가 이렇게 씌웠는데 이걸 이제 김우는 이걸 이제 이 이름 문체로 이렇게 그 카르노래를 써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 언어라고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인지 심리학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수능 뭐 지난번에 수능 봤습니다만은 그 0.1% 수능 그 상위 0.1%하고 그 한 중간층하고 해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그 한 700명씩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지능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지능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중간 계층하고 그 수능 그 만점 해서 이렇게 그 그룹하고 해봤는데 지능 차이는 별 나지를 않아요. 별로. 그런데 뭐가 차이 나나요? 보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 이거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그 0.1%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자기가 이렇게 쫙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분야를 내가 부족하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거기는 무조건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상대편 학생들은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냥 공부만 합니다. 열심히 그냥. 그런 게 분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이제 이 벌어진 것을 그 인지 심리학에 들여서 해서 이게 바로 메타 언어다, 메타 인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자기가 공부할 것을 목표를 있으면 그걸 분석하고 내가 뭐 영어는 뭐 얼마큼 하고 뭐 수학을 얼마큼 하고 이런 거 쫙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인지가 뛰어나다 해서 그걸 우리가 메타 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또 덧붙여서 메타 언어가 또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이제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차 언어.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언어는 이게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대상 언어를 이야기하면 자, 내가 떠나니까 하잖아요. 이제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대상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상 언어로 모든 우리 하루를 지나갈 때 한 90% 이상을 이 대상 언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50%는 대상 언어로 살고 50%는 이 메타 언어로 살아갑니다. 어떤 언어를 살아가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자, 보실까요? 자, 내가 떠나니까 허전해.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자기 친구가 됐든 뭐 애인이 됐든 뭐 자기 뭐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메타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이게 메타 언어입니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앞서 나가서 뭔가 대상을 표현하는 게 어때요? 내가 떠나니까 서울이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게 사람 잡는 기술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한 마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떠날 수가 없어요. 나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기니까 어쩌나 이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메타어로 바꿨을 때 내가 떠나니까 서울이 텅 빈 것 같아. 이렇게 카톡 메시지 하나 날려버리면 이것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금방? 멀리 갔어도 금방 돌아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언어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부터는 이렇게 메타 언어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쓰시면 정말 아주 승승장구하실 것입니다. 사랑받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에 성공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을 많이 사용하시라는 거. 공부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를 많이 사용하라는 거. 볼까요? 언어나 메타인지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을 떠올릴 겁니다. 그 모습이 뒤좀 막 뒤뚱거리면서 지방에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철공소에서 철공소 직공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철공소 그 사장이 채플린한테 이렇게 이제 빵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항상 뭐 미국은 뭐 거의 주식으로 이제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빵이 떨어져가지고 빵을 사가지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채플린이 이제 빵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봉지를 이제 이렇게 주인 그 이제 책상에 올려놨죠. 근데 그 주인이 바빠가지고 그 사장이 바빠서 한참 뭐 일을 하다가 저녁이 다 됐어야 이제 그 봉지를 열어봅니다. 봉지를 열어보니까 빵도 있지만 거기에 포도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와인 한 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와인 사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 와인을 사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채플린은 그 아까 심부름할 때 이렇게 빵을 사오라 시켰는데 제가 그 물건 보관한 데 열어보니까 포도주도 없더라. 그래서 그 사장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빵하고 함께 먹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이렇게 포도주가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언어로 말하면 대상언어죠. 한 단계 더 나갔죠. 이래가지고 이제 봉급을 올려주고 바로 봉급 올려줬다고 그래요. 봉급도 올려주고 그 직원을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뻐해가지고 결국 채플린이 성공하는데 밑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언어를 또 이렇게 풀어먹을 수도 있다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세상이.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언어가 많이 좀 거칠죠. 많이 거칠고 요즘에 뭐 보면 TV 틀어보면 상당히 언어가 거칠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게 많이 거칠어지죠. 언어들이 보면 그 좀 상류급에 있는 분들이 좀 언어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많이 거칠어집니다. 지금 세상도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맛깔스는 이렇게 좀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 언어의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이제 뭐 카톡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숙성 기간이 없어요. 오직에서 카톡에 내가 보낸 그 문자나 그림을 얼른 빨리 다시 지워버리는 기능까지 만들겠습니까? 이걸 숙고해서 보낸다면, 숙고해서 이렇게 보낸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너무 막 성급히 보내버리니까 그냥 숙성 나는 것들이 막 그 상대방한테 전해지니까 분란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카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 빨리 지우는 기능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것도. 저는 사실 저희 집사람을 여러분께서 뭐 보신 적이 있겠지만, 저는 연애 결혼을 해서 편지로 한 6개월 넘게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펜팔식으로. 그 편지가 막 책상 서랍에 가득 쌓일 만큼 그때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편지 한 통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여러분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실 때 아파트 모펜 한번 봐보십시오. 집에 여러분 편지가 있습니까? 뭐 세금 고지서라든가 뭐 이런 것만 있죠,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세신데 98세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불편하신 그 시어머님을 요양원에도 모시지도 않고 스스로 직접 이렇게 모시고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만났더라면 저는 이미 아마 둘이 아마 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지로 만나서 그 숙성 기간 때문에. 저는 여기 서울에 있었고 집사람은 저기 이제 보성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길입니다.
79도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특히 이 겨울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쌓이면 시골에는 우체부가 막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그때는 뭐 오토바이도 없는 세상, 오토바이도 우체부들이 안 타고 다녔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우체부였고 지금은 집배용으로 이제 바꿔졌습니다. 이름 자체도 막 자전거를 타고 끌고 가기도 하고 눈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편지 전달에 기다리는 맛이 정말 최고였죠. 그래서 뭐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우리 동료도 있죠. 그때는 이제 우체부 아저씨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러브레터를 그렇게 편지로 주고받다 보니까 밤새 이렇게 편지 쓰기도 하고, 또 제가 보낸 편지가 이렇게 맨날 며칠 거쳐서 좀 여자친구한테 전해주고, 그 여자친구가 맨날 며칠 거쳐서 저한테 오고, 그 오는 기간에 이미 사랑이 숙성됩니다. 숙성이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카톡으로 순간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전혀 숙성이 없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맛도 없고 사랑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 3년 내에 돌아서는 그 커플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커플이 3년 내에 다 이렇게 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숙성이 덜 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풍잎도 가을날 물든 단풍잎도 다 숙성된 겁니다. 봄과 여름, 이 가을을 거치면서 숙성돼서 빨갛게 물들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성되지 않는 그 단풍잎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든 단풍잎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빨간데 뭐 이렇게 이상해, 물도 안 되고 그런 단풍잎들은 어때요?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물들여야 돼요. 물들려면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은 너무 숙성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도 여러분 며칠 정도 묵힌 소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요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27일, 한 27 정도 묵힌 소고기가 제일 맛있답니다. 부드럽고. 네, 아시겠지만 뭐 소도 이렇게 도축할 때 경직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처음에 이렇게 경직돼요. 죽을 때.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이게 소고기처럼 부드러워지면은 이게 한 27일 걸린다고 요리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들이 이기 때문에 너무 숙성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화근이 돼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숙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칼은 우리 몸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은 이게 마음을 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칼보다도 이 말이 더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칼은 어때요? 여러분 동시에 여러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칼을 잘 쓰는 우리 이순신 장군도 외적을 그냥 동시에 막 몇 개를 목을 못 터뜨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째 말은 어때요? 말은 한마디로 그냥 수십 명, 수천 명을 갖다가 완전히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뭐 냉장고만 사도 이렇게 이제 사용 설명서를 읽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은 사용 설명서를 읽지를 않아요. 말의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이 또 어디가 없어요, 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의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의 사용 설명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말을 사용하면 오래오래 아주 건강한 말로 잘 쓸 수가 있고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고장이 납니다. 말도.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라는 거. 자,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으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어떻게 수긍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핵폭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정인 그 친구만 핵폭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우리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토화시킨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안 써먹어서 그렇지. 막바지 그거 써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 자, 여러분 핵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핵은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천하를 주의하던 우리 공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삼사일은 삼사일행이라. 자, 말 한마디 할 때도 세 번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을 생각해서 말 한마디를 내뱉고 또 행동 하나 할 때도 세 번을 생각해요.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보면 교훈이라든가 우리 학교 그분이 뭐 언행일치를 많이 써놓습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 일치돼야 된다. 우리 공자님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 되지만 말이 입안을 벗어났을 때는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말의 주인이 되느냐, 말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른 엄청 다르죠. 내가 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3, 4, 1을 해야 된다. 이걸 공자는 2500년 전부터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문에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3, 4, 1은 붙여놓은 그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놓고도 그냥 잘 지키질 않아요. 이걸 말도 이렇게 네. 귀는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이면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의미다. 뭐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니까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고 이렇게 귀가 두 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은 두 개,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왜 눈이 두 개일까요? 하나만 써도 되는데 눈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쪽 면도 봐라. 양쪽 면을 다 봐라.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잘하는 법. 일부 말을 하고 말은 일부만 하십시오. 말 일부만 하시고 자, 2부는 들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경청이 사실이죠, 여러분. 경청. 말은 1분 하시고 2분간에 들어주십시오. 말 경청에 들어주시고 어때요? 자, 3분 동안은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그러면은 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 관계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걸 하나 꼭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실천에 옮겨 주시면 새해부터는 여러분 아무런 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친구들 만나서 누구 만나서 이렇게만 해주면 아주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만 봅니다. 눈이 두 개인데도 이렇게 한쪽만 봐서 오리로 봐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그냥 한쪽만 봐서 토끼를 봐버리고 눈은 두 개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눈은 두 개면 토끼와 오리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동시에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그랬습니다.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리는 어때요? 오리면 방향도 이쪽입니다, 여러분. 토끼는 어때요? 또 방향이 이쪽입니다. 방향만 다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혹시 이렇게 한쪽 면만 보시고 이걸 그냥 오리라고만 이렇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토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9년 정말 다사다난 2019년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 번씩 올해를 보는 길목에서 이 그림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새해는 정말 양쪽을 다 보는 양면을 다 보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은 떠오르죠. 달 떠오르지만 달에 우리는 한쪽 면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달은 양쪽 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달은 지금 계속 한쪽 면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타고 이제 반대편 가서 전번에 뭐 태국 1호인가요? 중국에서 한 게 반대편 가서 그쪽 면을 봤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한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달은 해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안 나고 지금 해가 지금 태양이 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달하고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달에 몇 배입니까? 태양은 달에 몇 배예요? 자, 지구는 달에 몇 배입니까? 지구는 달에 4배입니다. 지구와 달보다 4배 더 커요. 자, 태양은 달에 몇 배입니까? 무려 400배입니다. 400배 더 크고, 자, 달과 우리와의 거리는 38만 4,400km입니다. 우리 거리는. 그리고 태양과 우리와 거리는 1억 5천만 km예요. 엄청난 거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배, 달보다 400배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달이나 태양이나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게 거리 차이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38만 4,400km 떨어져 있다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클 뿐더러 우리는 뜨거워서 다 이 인류는 멸망하겠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크기를. 우리가 여러분 신년부터는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 무슨 비즈니스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눈코 달렸지만 다르다. 뭔가 깊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이렇게 다 임했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발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은 이렇게 400배나 무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면서 이 그림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과 그런 참 놀랄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줄기차게 엊그제 제가 이 앞에 쓴 것 같은데 신년 초에요. 이렇게 또 줄기차게 달려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몸 가지도 하면서 이렇게 이 강의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민 디지털에 정말 무궁무진한 엄청난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일어서셔가지고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이렇게 악수를 하시면서 한번 덕담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